사주팔자 기륭화복 예측에서 체제전복의 신념체계까지. 사주팔자란 무엇인가? 연월 일시 기우정인데 부생이 공자망이라. 연월 일시 팔자가 정해져 있는데 뜬구름 같은 삶을 사는 인생들이 공연히 스스로 바쁘기만 하다 라는 선인들의 말이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부산하게 움직이지만 결국은 정해진 데서 도망갈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드라마틱한 방향전환이나 대단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할 때 사주팔자 탓으로 돌린다. 팔자인가 보다. 이를 부정적으로 보면 숙명론에 함몰된 의지가 박약한 인간들의 녹들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힘든 연속극을 담백하게 감상하는 감상법의 핵심이기도 하다. 세네카가 말했다. 인생이란 순응하면 등에 업혀가고 반항하면 질질 끌려간다고. 그 사람의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간지로 환산해서 운명을 예측하는 방법인 사주팔자. 한국에서는 운명의 이치를 따지는 학문이라는 뜻에서 명리학이라 부르고, 일본에서는 추명학, 중국에서는 산명학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아베 다이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일본 추명학의 수준을 끌어올렸다. 아베는 기존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하면서 중국, 한국의 수준을 따라잡았다. 메이지 대학 출신으로 중일전쟁 때 종군기자로 북경에 주재하면서 사주팔자에 관한 중국의 문헌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였다. 전후에 그는 일본에서 이 문헌들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종래의 학사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아베 사후에 그의 제자들이 간행한 아베 다이장 전집 26권은 추명학의 결과물이다. 중국에서는 80년대 후반에 작고한 웨이첸리가 유명했다. 마오쩌둥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홍콩에 망명했기 때문에 홍콩에서 활동했다. 사주팔자를 신봉하였던 장제스와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만 정부의 중요 정책에 관여하는 국사 대접을 받았다. 특히 동양 사상에 호기심 많은 프랑스 신부들에게 사주를 가르쳤다고 한다. 웨이첸리에게 사주를 배운 프랑스 신부들 몇몇은 현대 서양 점성술의 개량 작업에 일익을 담당했다 한다.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도 1년에 한 번씩 홍콩에 가서 만났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1970년대 이후 이석영, 박재환, 박재현 같은 대가들이 출연하여 정계 재계 인사들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세 사람이 한국의 정재계 주요 인사들의 진로와 인사 문제들을 상담해주면서 발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흥미진진하다. 이들이 음지에서의 영향력은 상당했다 할 수 있지만 양지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명리학이 동양사상의 바탕을 둔 세계관으로서 대접을 받았지만 한국 사회에선 점쟁이 미신 잡술로 평가되면서 소외되었던 것이다. 학계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다. 같은 미신 잡술이면서도 무속신앙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사주팔자에 대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사주팔자는 한국 사회의 이면 문화가 되었다. 학문적인 연구는 적은 반면에 사주가 인터넷과 결합되는 속도는 한국이 제일 빠르다. 명리학은 중국의 도교 수령가 서자병이라는 사람에 의해 정립되었다.
명리학의 대표적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연애자병이란 책은 서자병의 것이다. 연애자병이란 책 제목 자체도 그의 호를 딴 이름이다. 서자병에 대한 기록은 별로 남아있지 않아서 생몰연대를 알 수 없지만 그가 도사인 진당과 중국의 화산에서 같이 수도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900년대에 활동했던 인물인 것 같다. 경국대전의 잡과 과목. 우리나라에서 사주팔자에 대한 공식적 기록은 조선 왕조의 법전이라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이다. 경국대전은 세조 6년인 1460년에 편찬하여 성종 16년인 1485년에 완성이 되었으므로 조선 초기에 성립된 법전인데 여기 보면 전문적으로 사주팔자 보는 사람을 선발했다고 한다. 경국대전에 나타나는 과거 시험 분류를 보면 중인 계급들이 응시하는 잡과가 있다. 전문 기술직을 뽑는 것이다. 그중 하나로 음양과가 있었다. 전지인 3제 전문가를 선발하는 과거가 음양과이다. 음양과를 세분하면 천문학, 지리학, 명과학으로 나누어지고 조시, 복시 2차에 걸쳐 시험을 보았다. 조시에서 천문학은 10명, 지리학, 명과학은 4명씩 뽑았다. 복시에서는 천문학 5명, 지리학, 명과학은 2명씩 뽑았다. 지리학은 풍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과목이고 명과학이란 사주팔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과목이다. 과거 시험은 매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3년마다 돌아오는 좌우 묘유년에 시행하는 식년시에서 명과학 교수를 초시에서 4명, 복시에서 2명씩 채용하였다. 3년마다 시행되는 명과학 과거 시험에서 2명만을 선발하였다는 것은 적은 인원만을 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명과학의 시험 과목은 어떤 것이었을까? 서자평, 원천강, 범위수, 극택통서 등이다. 서자평은 사주팔자의 원리에 관한 내용이고 원천강은 관상 보는 책이고 범위수는 어느 날에 혼사하거나 건물 짓는 공사를 할 것인가를 논하는 택일에 관한 책이다. 극택통서는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 현재 전해지는 명과학의 시험 과목 가운데 대표적인 과목은 서자평이다. 연애자평이다. 서자평은 오늘날에도 명리학 공부하는 학인들에게 교과서로 평가받는다. 명과학의 시험 과목에 서자평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주팔자의 원리는 1400년대 후반까지는 조선사회에 전래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공식적 확인이고 비공식적으로는 15세기 후반 이전에 서자평의 명리학이 이미 유입되었다고 본다. 조선왕조실록에 팔자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팔자라는 단어를 검색한 결과 태종 17년 1417년에도 공주 배필을 구하기 위해 남자의 팔자를 보았다고 한다. 왕실에서 사주팔자를 보고 혼사를 정하는 풍습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고려말 조선 초기에 서자평의 명리학이 이미 와 있었고 왕실을 비롯한 일부 계층에서는 사주팔자를 통해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거나 혼사를 할 때 궁합을 보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명과학 교수의 인원은 2명에서 4명이다. 3년마다 돌아오는 전국 규모의 과거 시험에서 이 숫자만 뽑았다. 왕실 전용 사주 상담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주팔자에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양대 요소는 입태일과 출태일이다.
입대일은 정자, 난자, 그러니까 부정과 모열이 결합되는 날짜로서 합공일이다. 출퇴일은 탯줄을 가위로 자른 시각을 말한다. 탯줄을 자르는 그 시각에 천지의 음양오행 기운이 순간적으로 들어온다. 사주팔자는 탯줄을 자르는 시각에 들어온 음양오행 기운의 성분을 10간 12지로 인수분해한 것이다. 입대일은 인풋되는 시점이고 출퇴일은 아웃풋되는 시점이다. 원료를 투입할 때 어느 시점에 투입하느냐에 따라 제품의 질이 결정되므로 입대일도 중요하다. 아버지가 될 사람의 사주가 불이 지나치게 많은 사주라면 엔진은 좋은데 브레이크가 약해 오버하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브레이크를 보강해야 한다. 브레이크는 물이 된다. 그러므로 물이 많은 사주는 물이 보강되어야 한다. 물이 많은 달은 1년 중에서 음력으로 10월, 11월, 12월이다. 해자축 달이 되는데 수를 나타낸다. 물이 많은 사람이 악공할 때는 기왕이면 여름보다는 겨울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날짜도 같은 원리이다. 날짜마다 쥐, 소, 호랑이, 토끼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뱀, 말, 양, 일은 불에 해당한다. 사오미는 불이다. 불이 많은 사람이 악공할 때 되도록이면 이 날짜는 피한다. 그리고 해자축일을 택한다. 음양오행의 패러다임에 의하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 주기에서 이 날짜가 물의 기운이 많다고 보는 것이다. 날짜 다음에 시간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다. 12시간 중에서 해시는 밤 9시에서 11시, 자시는 11시에서 1시, 축시는 새벽 1시에서 새벽 3시다. 화가 많은 사람은 이 시간에 화공을 하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팔자를 검색하면 많은 기사가 나오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기사들의 대부분이 반란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각종 반란 사건에 가담한 죄인들의 취조 과정에서 사주팔자 이야기가 나온다. 왜 그럴까? 사주팔자가 반란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조선 초기인 단종 1년에 발생한 이용이란 인물의 역모 사건을 보자. 맹인인 지화가 이용의 운수를 보고 군왕의 운수라 하였고 이연로가 이용에 대해 말하기를 귀한 운명이며 임금팔자라고 하였다. 풍수도참서에 의거하여 말하기를 하왕갑자의 성인이 나와 목멱정에 물을 마신다고는 하였는데 서울의 백악 북쪽이 그곳이어서 참으로 왕업을 일으킬 땅이니 그곳에 살면 복을 받을 수 있다 하였다. 이용이 그걸 믿어서 그곳에 집을 짓고 도참에 응하려고 하였으며 또 여러 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대군만 되고 말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당시 대군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용이 역모를 시도한 배경 가운데 하나가 본인의 사주팔자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이다. 이용의 경우 그 신념을 형성하는 기반이 사주팔자가 왕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었던 것이다. 신념의 기반은 정의감도 해당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운명론도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렇게 조선시대 반란 사건의 실상을 추적하면 사주팔자를 믿고 가담한 사례가 많다. 금강산파와 지리산파, 조선시대 반란 사건 가운데 흥미있는 사건이 바로 숙종 23년에 승려 세력들이 왕조 전복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금강산에 거주하던 승려들이 주동이 되었는데 배후에는 명나라가 망하자 조선으로 망명하여 금강산에 들어가 머리 깎고 승려가 된 중국인 출신 운부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천문지리 인사에 통달하여 제갈공명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다. 그는 승려들을 규합하고 황해도의 장길산 세력과 합류한 다음
정치성을 가진 정도령을 내세워 혁명을 시도하였다. 이 사건은 1970년대 반란사건 전공이었던 영남대 정석종 교수에 의해 정리되어 그 자료가 황석영 씨에게 제공되었다 한다. 역사학자 이덕일 씨가 쓴 소설 운부도 이 사건을 모델로 한 것이다. 조선시대 금강산은 당취들의 본부였다. 반체제 승려 세력들의 비밀 결사를 당취라고 부르는데 출가 승려들이 굳이 반체제라는 결사를 조직하게 된 배경에는 이씨 왕조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 그래서 당취들은 저육을 씹으면서 이씨 정권을 저주했다. 돼지고기를 씹은 이유는 이씨 왕조를 창업한 이성계의 생년이 을해생 돼지띠였다는 데에 있다. 고려 말에 돼지가 나무로 오르는 사람이 신왕조를 세운다는 도참이 유행하였고 왕조를 세운 이성계의 생년이 을해생이었던 것이다. 을은 목이고 해는 돼지를 가리키므로 을해는 돼지가 나무 위로 오르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당취들이 돼지고기를 씹는다는 것은 이성계를 저주한다는 말이다. 또 미륵사상을 신봉하였다. 미륵이란 한자를 파자에 보면 이와 활로 힘을 길러 바꾸자라는 의미로 변한다는 이야기를 10년 전 당취 후예로부터 들은 바 있다. 돼지고기를 씹으면서 미륵을 신봉하던 당취들의 본부는 두 군데가 있었다. 금강산과 지리산이다. 역대 도인들 가운데 도력이 높은 인물들의 출산지는 금강산파와 지리산파인 것이다. 당취들이 도색질하던 악질 부자를 잡아다 죄질에 따라 참회시킬 때도 금강산 참회와 지리산 참회가 있었다 한다. 금강산 참회는 죽이는 것이고 지리산 참회는 병신 만드는 것이었다. 숙종 때 승려운부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금강산 당취의 총사령관이었던 것이다. 이 사건의 공초 기록을 보면 운부의 생년과 운부가 새로 왕으로 세우려 했던 정도령의 사주팔자가 밝혀져 있다. 운부 및 정진인의 사주를 물으니 이영창이 말하기를 운부는 정묘생이고 진인은 기사년 무진월 기사일 무진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니 비기에 이르기를 중국 장수인 묘생인 사람이 중국에서 와서 팔방을 밟고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바로 운부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기사년 무진월 기사일 무진시에 태어났다면 뱀이 변하여 용이 되는 격이다. 숭정 황제의 사주에는 뱀이 변하여 용이 되는 격이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천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격이 둘이나 있으니 다행스럽다고 하겠다. 사주팔자의 사주는 4기둥이고 팔자는 8글자이다. 년월 일시를 4기둥으로 보고 한 기둥에 2글자씩 되어 있으니 8글자이다. 운부를 중심으로 한 금강산의 승려 세력이 이씨 왕조를 대신하여 왕으로 옹립하려 한 정도령은 하늘이 내린 인물이었을 것이고 그 사주는 특별한 사주였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사무진이었다는 것이다. 첫째, 년월 일시의 지지가 사진으로 되어 있다. 뱀이 용으로 변한다는 뜻이다. 둘째, 천간을 보면 기무이다. 모두 토이다. 중앙을 상징한다. 사주의 천간이 토로 이루어진 사주는 제왕의 덕을 갖추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지지의 구성을 거꾸로 보면 진사이다. 진사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정감록의 내용 가운데에는 진사의 성인출이라고 한다. 주역이나 음양오행의 밝은 식자들 사이에서는 회자되는 대목이다. 진사년에 성인이 출현한다는 말이다. 사주팔자가 반란사건과 관련해 등장하는 이유는 명리학 자체가 계급차별에 반항하는 대항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후장상의 시간이더라도 사주팔자만 잘 타고 나면 누구나 왕이 되고 장상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풍수사상도 마찬가지다. 서민도 군왕지지에 묘를 쓰면 군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 후기 서북지역에서 발생한 홍경래난의 주모자들이나 동학혁명의 전봉준도 사주와 풍수의 전문가였다고 한다. 사주팔자는 정감록으로 대표되는 풍수도참설과 결합되면서 조선 후기 밀란의 주요한 대중동원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였다. 오행을 보고 이름 짓는다. 사주팔자의 구성 원리는 철저하게 음양오행의 우주관의 바탕에 있다. 만물은 음 아니면 양이고 그 음과 양에서 다시 수화, 목, 금, 토 오행으로 분화되고 오행이 다시 만물을 형성한다는 체계다. 양사주면 활발하고 음사주면 내성적이다. 음양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간단하니 세분해서 이야기하면 오행이 된다. 수가 많은 사주는 정력이 좋고 술을 좋아하고 화가 많은 사주는 언변이 좋고 담백하고 목이 많은 사주는 고집이 강하고 금이 많은 사주는 결단력이 있고 냉혹한 면이 있고 토가 많은 사주는 신중한 대신에 금전적으로 인색하다고 보는 식이다. 조선시대에는 출생 후에 이름을 지을 때도 오행에 따라 지었다.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사람이 출생한 연월 일시를 따진 다음 만세력을 보고 내기둥을 뽑는다. 불이 너무 많은 사주 같으면 이름을 지을 때 물숫자를 집어넣고 사주가 너무 차가우면 불화자를 집어넣는다. 목이 너무 많으면 목을 쳐내야 하기 때문에 쇠금변이 들어간 글자를 집어넣는다. 사주팔자에서 목이 너무 약하면 목을 보강하기 위해 나무 목변이 들어간 글자를 사용하거나 목을 생해주는 숫자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다. 불이 많은 사주에는 물이 들어간 이름자를 지어주면 불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아는 사람은 상대방의 이름만 보고도 그 사람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이름을 지을 때 오행의 과불급을 고려하는 이 같은 방식은 오늘날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장명가들이 이름을 지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소가 그 사람의 사주팔자를 보고 오행의 과불급을 따지는 일이다. 족보의 학렬, 장날을 정하는 원리. 족보의 학렬을 정할 때도 오행의 원리를 따랐다. 조선시대는 대가족 제도이고 대가족 제도에서 위아래를 구분하는 기준이 학렬을 놓고 이름을 짓는 법이다. 예를 들어 학렬이 나무 목변이 들어가는 식자라고 하자. 아버지 학렬은 불과 변이 들어가는 글자 중에서 정한다. 영이나 영. 나의 학렬은 흑토변이 들어가는 글자 중에서 학렬을 정한다. 나의 다음 학렬은 쇠금변이 들어가는 글자 중에서 학렬을 정한다. 쇠금변 다음 학렬은 물수변이 들어가는 글자 중에서 정한다. 이러한 로테이션은 오행의 상생순서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산을 보는 풍수에서도 마찬가지다. 조선시대 민사소송 사건의 60%가 산송에 관계된 사건이라고 한다. 명당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풍수에서는 산의 형태를 오행의 형태로 분류하였다.
숫제에서는 물이 흘러가는 모양이고 화채에서는 불꽃처럼 끝이 뾰족한 산. 종교인들이 기도를 하면 기도발을 받는 산이다. 목체에서는 끝이 삼각형처럼 된 산으로 문필봉이라 한다. 한국에서 4,500년 된 명문가의 종갓집이나 맷자리를 답사해보니 70%가 그 앞에 학자가 배출된다고 하는 문필봉이 포진하고 있었다. 풍수적 원리를 고려하여 이런 곳을 잡은 결과이다. 금치에서는 철물을 엎어놓은 것처럼 생긴 산이다. 이런 곳에서는 장군이 나온다고 한다. 토체에서는 책상처럼 평평한 모양을 한 산이다. 제왕이 나온다는 산이다. 박 대통령 할머니 묘 앞에 토체의 산이 안산으로 포진하고 있는데 한국의 직관들은 대부분 박 대통령이 토체의 산전기를 받았으므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다. 한국의 장날을 정할 때에도 이같이 5가지 형태의 산의 모습을 따라서 정하였다. 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자 조선시대 각 지역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던 곳이다. 그 지역의 주산 모양이 숫자일 경우에는 1일과 6일이 장날이다. 주산의 모양이 화째일 경우에는 2일과 7일이 장날이다. 목재일 경우에는 3일과 8일, 금재일 경우에는 4일과 9일, 도재일 경우에는 5일과 10일이 장날이다. 오행의 원리에 따라 배치된 것이다. 처음 방문하는 곳이라도 그 부근의 주산이 금체라는 것을 알면 장날이 4일과 9일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음양 오행사상으로 인간과 우주를 설명해주는 도표가 태극도이다.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다시 오행이 나오고 오행에서 만물이 나오는 것을 설명한 도표이다. 성리학자들의 우주관을 압축시킨 그림이다. 퇴계의 성악 10도, 남령의 태극도 여통서표, 우암의 태극문 등등이 이것이다. 주자성리학에서 도를 통했다는 의미는 태극도를 이해하는 작업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리학의 기본 원리가 바로 태극도이다. 태극도는 명리학의 기본 골격을 요약하는 이론이다. 다시 말하면 사주팔자를 보는 명리학자의 우주관이나 성리학자의 우주관이 똑같다는 말이다. 조선시대는 태극도의 음양오행 원리에 의해서 역사 변천이나 왕조의 교체, 인간의 운명을 해석했다. 따라서 태극도에서 파생한 두 아들이 성리학과 명리학이다. 성리학은 인간의 성품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고 명리학은 사람 운명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다. 성리학은 체제를 유지하는 학문이 되었고 명리학은 체제에 저항하는 술법이 되었다. 성리학은 태양의 조명을 받아 양지의 역사가 되었고 명리학은 달빛의 조명을 받아 음지의 잡술이 되었다. 명리학과 성리학의 관계를 추적하다 보니 진단과 서자평의 인간관계가 예사롭지 않음을 발견했다. 진단은 태극도를 중국 화산의 석벽에 각인하여 전한 인물이다. 북송 초기에 저명한 도사이다. 후당 때 무당산의 구실함에 응거하며 신선수를 연마했고 북송 초기에 화산으로 옮겨와 살면서 은사들과 교류했다. 이때 화산에서 같이 수도한 인물이 명리학의 완성자인 서자평이다.
대극도의 진단과 명리학의 서자병은 같은 화산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며 수도했다. 두 사람은 서로 간에 사상적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리학과 명리학이 같은 패러다임이라는 게 이상하지 않다. 조선시대의 사주팔자, 이는 개인의 기륭화복을 예측하는 점술이기도 하였지만 체제를 전복하는 혁명가들의 신념책이었다는 것은 재미있다. 신비적인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명제를 확인하는 셈이다.